당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당신이 자신을 가장 혹독하게 대했던 그 순간, 겉으로는 아무 이유 없어 보이던 그 순간에 사실은 당신의 영혼이 간절히 전하려던 메시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서울 강북구에서 대학생으로 지내는 22세 여성 민지의 이야기입니다. 민지는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학생이었습니다. 명문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성적도 우수하며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딸이었습니다. 친구들도 그녀를 부러워했고 교수들도 그녀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민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팔목을 작은 칼날로 그었습니다. 깊지 않게 흉터가 남지 않을 정도로 조심스럽게. 하지만 반복적으로 거의 의식처럼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느끼던 막연한 공허감과 답답함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 자신도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행복해야 하는데 왜 이럴까?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괴로울까? 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인 건가? 그녀는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이 더욱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민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학교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민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지 씨, 당신이 자해를 할 때 무엇을 느끼나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민지는 처음에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그 순간의 복잡한 감정들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평소에는 마치 로봇처럼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만큼은 제가 진짜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제가 제 자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상담사는 민지에게 칼융의 이론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은 우리의 무의식이 뭔가 중요한 것을 전달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자기 파괴가 아니라 억압된 부분의 절망적인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몇 개월간의 상담을 통해 민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녀의 자해 행동은 사실 그녀가 평생 억압해온 진정한 자아의 외침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항상 완벽한 딸이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고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나 욕구를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더 이상 이런 삶을 견딜 수 없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자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작은 상처는 그녀 영혼의 큰 상처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이를 깨닫고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찾기 시작했을 때 신기하게도 자아의 행동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답게 살아가는 법을 익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깊이 있는 주제입니다. 자해나 자기 파괴적 행동이 단순한 문제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그림자가 절망적으로 전하려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45세 남성 성우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성우는 15년 동안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교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항상 학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고 개인적인 시간이나 건강은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성인군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성회계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과도하게 술을 마시거나 위험한 운전을 하거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유 없어 보이는 이런 행동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이런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책임감 있는 어른인데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정말 나답지 않아. 하지만 그럴수록 그 행동들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성우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낼 뻔한 후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런 자기 파괴적 행동을 하는지, 그 순간 무엇을 느끼는지를 말입니다. 놀랍게도 성우는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너무 완벽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극도로 느꼈을 때였습니다. 마치 그 압박을 견딜 수 없어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이 완벽한 교사 역할에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그는 평생 자신의 인간적인 면들, 실수하고 싶고 때로는 무책임하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욕구들을 완전히 억압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억압된 욕구들이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그림자가 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다 라고 절망적으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우가 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면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의 자기 파괴적 행동들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헌신적인 교사였지만 동시에 불완전한 인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대구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38세 여성 수연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수연은 12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필요는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간호사, 완벽한 딸,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도 모르게 식사를 거르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돌보는 것을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연이 때때로 의도적으로 자신을 힘든 상황에 노출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환자를 자원해서 맞거나 쉬어야 할 때도 계속 일하거나 몸이 견디기 어려운 야근을 반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수연은 이런 행동들이 성실함이나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녀는 뭔가 다른 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들이 그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오히려 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수연은 과로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돌보기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연은 평생 자신의 욕구를 무시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이기적이면 안 된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신념 속에서 자신의 필요를 완전히 억압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억압된 자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연의 무의식은 나도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도 소중한 존재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방치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수연이 이를 깨닫고 자신도 돌봄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자기 방치 행동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돌보는 동시에 자신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여주는 것은 칼융의 중요한 통찰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자기 파괴적 행동은 단순한 문제 행동이 아니라 억압된 그림자의 절망적인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연기화, shadow acting out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분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때 그 행동들은 종종 자기 파괴적이거나 해로운 형태를 띠게 됩니다. 광주에서 회계사로 일하는 33세 남성 준영의 이야기가 이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준영은 8년 동안 완벽주의적인 회계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모든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야 하고 실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업무는 항상 완벽했고 상사들도 그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준영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 종종 도박을 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큰 돈을 걸고 위험한 도박을 했습니다. 평소에 신중하고 계산적인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준영은 자신의 이런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리스크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왜 도박을 하지? 돈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하지만 그럴수록 그 충동은 더 강해졌습니다. 어느 날 준영은 도박으로 큰 손실을 입은 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행동 패턴을 진지하게 분석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도박 충동이 생기는지 그 순간 무엇을 느끼는지를 말입니다. 놀랍게도 준영은 자신이 도박을 할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완벽한 업무를 마친 직후였습니다. 마치 그 완벽함을 견딜 수 없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무의식이 완벽주의에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그는 평생 불확실성과 위험을 피해왔지만 동시에 그런 것들을 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계산되지 않은 일을 해보고 싶었고 예측할 수 없는 경험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구들을 비이성적이라고 여기며 완전히 억압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억압된 욕구들이 도박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영이 이를 이해하고 건전한 방식으로 모험과 불확실성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도박 충동은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는 여행이나 새로운 취미 등을 통해 자신의 모험적인 면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자해나 자기 파괴적 행동의 가장 복잡한 측면은 그것이 때로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깊은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인천에서 대학원생으로 지내는 16세 여성 하영의 이야기가 이를 가슴 깊이 보여줍니다. 하영은 겉보기에는 성공한 학생이었습니다. 명문대 대학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장래가 촉망되는 연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영은 사람들과 가까워질수록 의도적으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밀어내기 위해 일부러 나쁜 행동을 하거나 중요한 기회가 오면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영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를 해치는 행동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성공적인 발표를 마친 후에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칭찬을 받은 후에 자책을 하거나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자신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하영은 이런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데 왜 스스로를 방해하지? 정말 나는 이상한 사람인 건가? 하지만 그럴수록 그 패턴은 더 강해졌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하영은 점차 자신의 과거를 탐구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린 시절에 깊은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조건적 사랑 속에서 자랐습니다. 완벽할 때만 사랑을 받았고 실수를 하면 사랑을 거두어 갔습니다. 어린 하영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내재화했습니다. 나는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완벽한 나는 진짜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진짜 나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영의 자기 파괴적 행동은 이 깊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은 어차피 진짜 나는 사랑받을 수 없으니까 차라리 먼저 포기하자라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자기보호의 시도였습니다. 하영이 이를 깨닫고 자신의 내재된 믿음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자기 파괴적 패턴도 점차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완전하더라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깊은 차원의 자기 파괴적 행동은 종종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융은 이것을 말할 수 없는 상처, unspeakable wound라고 불렀습니다. 전주에서 예술가로 활동하는 41세 남성 재현의 이야기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잘 보여줍니다. 재현은 재능 있는 화가였지만 성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작품이 인정받을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중요한 전시를 앞두고 작품을 파괴하거나 좋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성공한 후에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행동을 예술적 기질 때문이라고 합리화했지만 실제로는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재현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잊혀진 기억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예술의 재능을 보였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남자답지 못하다며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어린 재현은 자신의 재능을 부끄러워하게 되었고 성공하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더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무의식은 성공하면 위험하다, 재능을 드러내면 공격받는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현의 자기 파괴적 행동은 이 깊은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을 원했지만 동시에 성공을 두려워했고 그 갈등이 자기 방해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재현이 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재능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그의 자기 방해 패턴도 점차 변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것은 자해나 자기 파괴적 행동이 단순히 나쁜 습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의 깊은 무의식이 전하려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춘천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47세 여성 미경의 관찰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미경은 15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자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왔는데 그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자해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진정한 감정이나 욕구를 표현할 적절한 방법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감정 표현을 억압당했거나 자신의 필요를 무시당했거나 조건적 사랑만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진정한 자아는 깊이 묻혀버렸고 그 묻힌 자아가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해는 나는 여기 있다, 나도 고통받고 있다, 나를 봐달라는 절망적인 외침이었습니다. 미경은 이런 사람들을 도울 때 자해 행동 자체를 단순히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행동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탐구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더 건전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갑니다. 미경이 도운 한 내담자는 말했습니다. 상담사님이 제 자해를 그냥 나쁜 행동이라고 하지 않고 제 마음의 외침이라고 해주셨을 때 처음으로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저도 제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융의 접근법의 핵심입니다. 증상이나 문제 행동을 단순히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무의식이 전하려는 메시지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해 행동의 더 복잡한 측면은 그것이 때로는 사회적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고통이 동시에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산에서
청소년 상담사로 일하는 39세 남성 동훈의 관찰이 이를 보여줍니다. 동훈은 지난 10년 동안 자해를 하는 청소년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현상을 단순히 개인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훈이 상담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과도한 경쟁 압력, 완벽주의 문화 감정 표현이 금기시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표현할 곳을 찾지 못했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약함으로 여겨지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해는 개인적 고통의 표현임과 동시에 사회에 대한 무언의 항의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렵다. 우리의 고통을 알아달라는 집단적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동훈은 개별 상담과 함께 사회적 차원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학부모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청소년들의 감정 표현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동훈이 활동하는 지역의 청소년 자해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개인적 치유와 사회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개선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융의 중요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개인의 그림자는 집단의 그림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기 파괴적 행동은 종종 사회 전체가 억압하고 있는 부분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포항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는 미세 남성 기철의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기철은 20년 동안 자해 환자들을 치료해오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자해가 증가하는 시기와 사회적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시기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갈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때 자해 사례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기철은 이것을 사회적 고통의 신체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스트레스가 자해라는 극단적 형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몸이 사회의 아픔을 대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철은 치료에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모두 고려합니다. 개인의 트라우마를 다루는 동시에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맥락도 함께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해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고통과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울산에서 예술치료사로 일하는 35세 여성 선희의 접근법이 이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선희는 자해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술 작업을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고통을 말 대신 색깔과 형태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선희가 만난 한 청소년은 자해를 시작한 후로 말수가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놀라운 표현력을 보였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강한 생명력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예술 치료를 통해 그 청소년은 점차 자신의 감정을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해 행동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예술이라는 건전한 방식으로 표현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선희는 말합니다. 자해는 창조성에 왜곡된 형태일 수 있어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표현 욕구가 적절한 출구를 찾지 못해서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창조적 에너지를 건전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통찰입니다. 자해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왜곡된 창조의 시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뭔가를 창조하고 표현하려고 하는데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자기 파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릉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하는 42세 남성 정우의 경험도 비슷합니다. 정구는 자해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만듭니다. 그들이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구가 도운 한 여성은 자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드럼을 치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강렬한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럼을 칠 때 느끼는 충격이 자해할 때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달라요. 둘 다 강렬하지만 드럼은 창조적이고 자해는 파괴적이었어요. 이제는 그 에너지를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런 치료적 접근들이 보여주는 것은 자해의 에너지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강렬한 생명력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해나 자기 파괴적 행동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적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은 매우 복잡한 심리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목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하는 48세 여성 해숙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해숙은 25년 동안 자해 환자들을 치료해오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배웠습니다. 자해는 절대 관심 끌기나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도의 고통 속에서 나오는 절망적인 대처 시도입니다. 따라서 비판이나 무시가 아니라 이해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숙은 자해하는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해하는 사람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해는 그 사람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견뎌온 고통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주도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44세 남성 민수의 말이 이를 잘 표현합니다. 자해 흉터는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생존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으려고 노력했다는 증거죠. 이런 관점의 전환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해를 문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존 노력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해나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부터의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전하려던 메시지를 이해하고 더 건전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천안에서 회복한 경험을 가진 31세 여성 지연의 이야기가 희망을 보여줍니다. 지연은 10년 동안 자해를 했지만 3년 전부터 회복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자해를 멈추는 것이 목표였어요.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죠. 제 자해는 제가 느끼던 깊은 외로움과 무가치감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그 감정들을 이해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니까 자해도 자연스럽게 멈춰졌어요. 지연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해 경험자들의 자조 모임을 이끌면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흉터는 이제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제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해요.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과거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과 도움의 자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이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회복 후에 상담사가 되거나 동료 지원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 고통을 직접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주에서 동료 상담사로 일하는 29세 남성 현준의 말이 이를 잘 표현합니다. 제가 자해를 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이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 제가 진짜로 이해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더 마음을 열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해나 자기 파괴적 행동은 단순한 문제 행동이 아니라 깊은 고통과 억압된 메시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더 건전한 방식으로 표현할 때 진정한 치유가 가능합니다. 윤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행동들도 궁극적으로는 치유와 성장을 향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왜곡되고 극단적일 수 있지만 그 핵심에는 생명력과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자해나 자기 파괴적 행동을 경험하고 있다면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그 행동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전문적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자해나 자기 파괴적 행동을 목격한다면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자해나 자기 파괴적 행동은 그 사람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견뎌온 고통의 깊이와 살아남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궁극적으로 치유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희망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조차 빛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여러분의 어두운 행동들도 모두 여러분을 더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진정한 치유와 성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서 견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둠이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